페르시아만 한복판, 긴장된 중동 해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함 USS 프리더모가 순식간에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인데요. 방향타, 엔진, 전자제어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며 완전 무력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최고 기술진들의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죠. 수리 기간 최소 3개월, 비용만 수천만 달러. 그것도 반드시 미국 본토로 견인해와야만 가능하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세계 최강 미군의 첨단 기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든 희망이 꺾이는 듯 보이던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였죠.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미국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3개월이 걸릴 거라던 수리를 단 7일 만에 완성해낸 것인데요. 그것도 설계도면 한 장 없이 오직 손과 눈과 30년 경험으로만 말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22년 해군 경력의 베테랑이 생생하게 목격한 대한민국 기술진의 놀라운 실력.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자긍심 가득한 감동 실화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하며 함정 기술자로 일해온 베테랑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일 겁니다. 2019년 3월 저는 중동 페르시아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탑승한 함정은 USS 프리더모라는 최신형 전투함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길이 15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함정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 장치, 그리고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무장한 바다 위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 시경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전력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죠. 방향타가 완전히 먹통이 되었고 주 엔진도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동시에 마비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함장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저를 포함한 기술진들은 밤새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죠. 마치 함정 전체가 갑자기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실상 중동의 위험한 해역 한복판에서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급히 미국 본토의 해군기술본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최고의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진단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함정을 본토로 견인해와서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상 수리 기간은 최소 3개월,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언제나 긴장 상태인 해역이었고 우리 함정이 무력화된 상태로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험이었어요. 게다가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죠. 승조원들의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 역시 22년 경력 동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기술진들도 손을 든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함정은 여전히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22년간의 경력 동안 겪어본 가장 막막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함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미 본토에서 온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죠. 결국 대형 예인선을 동원해서 함정을 본국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상부의 최종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신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언론사나 방산업체에서 온 연락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통신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함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함정의 상황을 알고 있다며 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왔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자들도 포기한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겠다고? 믿기 어려웠죠. 함장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몇 시간 후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함정 정비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도 여러 나라 해군의 함정들을 성공적으로 수리한 실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승조원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죠. 저 역시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함정은 단순한 상선이 아니라 최첨단 군사 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절박했어요. 페르시아만에서 계속 표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예인선으로 본국까지 끌고 가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었죠. 무엇보다 우리 함정이 무력화된 채로 이 위험한 해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였습니다. 결국 지휘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현대중공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안상 민감한 부분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미군 기술자들이 전 과정을 감시하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기술진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팀장을 비롯해 총 6명의 전문가들이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함정의 기본 사양과 엔진 형식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한 장비들도 준비해서 가져오겠다고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틀 후면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도착할 예정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며 마지막 희망을 품어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오전 10시경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사람들이 올지 무척 궁금했어요. 혹시 화려한 정장을 입고 온 엘리트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최첨단 장비를 들고 온 하이테크 전문가들일까 상상하고 있었죠. 헬기가 갑판에 착륙하고 문이 열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들이었어요.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였고 작업복 차림에 소박한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동네 정비소 아저씨들 같았어요. 가장 먼저 내린 분이 팀장인 박철수 씨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굵직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그 뒤로 5명의 기술자들이 더 내렸는데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었죠. 함장이 나와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죠. 박철수 팀장은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나누더니 바로 함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고장난 엔진실로 향하는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범해 보이던 그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처럼 집중되고 예리한 눈빛으로 변한 거예요. 엔진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팀장은 아무 말 없이 고장난 엔진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기술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함정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최첨단 진단 장비를 꺼내는 대신 손으로 기계를 만져보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냄새까지 맡아보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그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물론 한국어라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박철수 팀장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도 찾지 못했던 것을 이들은 그냥 손과 눈과 귀만으로 파악해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저씨들이었지만 일단 기계 앞에 선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계와 진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화려한 겉모습이나 최신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감각으로 승부하는 진짜 장인들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미군 측 감시자로서 그들의 모든 작업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박철수 팀장의 작업 방식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나 매뉴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장난 부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기계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기계에 손을 댔습니다.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여기저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볼트 하나하나, 파이프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확인하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엔진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바짝 갖다 댔고 또 다른 분은 오일 냄새를 맡아보며 뭔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계 표면의 온도를 손으로 재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원시적으로 보였는데 계속 지켜보니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기계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고치고 말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박철수 팀장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어느 날 저는 박철수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설계도 없이도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프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의 진단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어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아주 작은 기계적 결함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이었어요. 엔진 내부의 작은 부품 하나가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전체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원인을 찾으려 했는데 이들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낸 거죠. 작업 과정에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필요한 부품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히 맞는 부품이 없자 기존 부품을 가공해서 딱 맞는 크기로 조정한 거예요. 그 정밀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로 재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30년 넘게 기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감과 경험, 그리고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불안해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작업 시작 후 3일째가 되자 한국 기술자들의 본격적인 수리가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진단과 분석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며 조금씩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팀장은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마치 수술팀처럼 완벽하게 조직화된 모습이었어요. 한 명은 엔진 내부 부품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전기 계통을, 또 다른 이는 유압 시스템을 맡았죠.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전문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전자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미군 기술자들도 함께 작업해야 하는 보안상 민감한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기술자들은 전자 부품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대신 그 전자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준 거예요. 4일째부터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팀장이 엔진 시동을 걸어보자고 했어요. 아직 완전히 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뭔가 계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동키를 돌리는 순간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던 엔진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 순간 함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5일째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향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함장이 직접 조타실로 내려와서 확인해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어있던 함정이 점점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6일째에는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정상화되었습니다. 레이더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통신 시스템도 완벽하게 복구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복잡한 전자 회로를 건드리지 않고도 시스템 전체를 정상화시켜낸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지막 7일째 박철수 팀장이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함정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엔진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각종 계기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후 3시경 드디어 완전한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함정이 자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였던 우리 함정이 다시 바다의 사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함장은 즉시 미 본토에 보고했고 얼마 후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성능 지표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연료 효율성도 향상되었고 엔진 출력도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개월이 걸릴 거라던 수리를 단 7일 만에 완벽하게 해낸 거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그날 저녁 함정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승조원들이 이제는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웠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저는 박철수 팀장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쑥스러워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일을 해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었어요. 함장은 즉시 상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기술진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보고서에는 단순히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넘어서 그들의 작업 방식과 철학, 그리고 결과적으로 함정 성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은 곧바로 미 국방부와 백악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죠.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군함을 7일 만에 되살린 한국의 기적, 설계도 없이 손과 감각만으로 해낸 놀라운 성과 같은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CNN, BBC, 일본의 NHK까지 모든 국제 매체들이 주목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이 주목한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첨단 장비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순수한 경험과 직감,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죠. 어떤 기자는 이를 동양의 신비로운 기술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을 의심했다는 솔직한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특히 그들이 기계를 대하는 철학적 접근 방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세계적인 조선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중공업의 이번 성과를 분석하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평가였어요. 미 해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기술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공식 매뉴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존경스러운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겸손함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휴가차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견학했는데 그 규모와 체계성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박철수 팀장과도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그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 것도 고맙지만 진정한 전문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인 정신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